안녕하십니까, 임창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친일 잔재가 아직도 한국 사회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그 역사학계 친일 잔재 청산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한국 역사학계 친일잔재 청산의 과제와 방법, 이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일제 식민지를 극복하고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우리는 친일 잔재라는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사회적인 여러 극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친일 잔재 청산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 사회의 친일 잔재라는 것이 현황은 어떤가, 그것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친일 잔재 청산이 왜 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친일 잔재의 그 형성과 유지 기제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친일 잔재 청산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중국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중국 가서 고구려 연구로 역사학 석사,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한국 고대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리 한국 고대사의 우리 민족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민족 문제, 고대 민족의 문제, 그런 문제를 연구해 왔는데요.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30여 년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역사학계 굉장히 그 잘못된 왜곡된 점이 상당히 있다. 그 왜곡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최근에는 연구의 중점을 우리 한국 역사학계의 어떤 왜곡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들인데요. 최근 10년 발표한 논문들이 주로 한국 고대사 왜곡 관련된 얘기들, 한국 고대사의 왜곡의 실체가 어떠한가, 그 다음에 한국 고대사의 왜곡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여 년간 논문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제 2019년에 제가 발표한 책인데요. 이 책은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제가 2019년에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고구려와 유만조선의 경계인데 부제가 유만조선 졸본 평양의 위치 연구, 이렇습니다. 우리 고대사의 그 역사 왜곡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사 교과서에도 유만조선이 지금의 한반도 평양에 있었다, 이런 얘기서부터 대부분 우리 고대사가 시작되는데 그 유만조선의 위치부터 잘못되었다, 그런 연구를 제가 연구 결과를 담아서 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고대사의 왜곡은 크게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왜곡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유만조선, 그 다음에 고구려 첫 도읍인 졸본의 위치, 고구려 첫 도읍 졸본을 보통 우리 국사교과서에서 압록강 중류 일대 그 환인 지역에 잡고 있는데 그 역시 왜곡되었다. 사대사관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되었다. 이렇게 제가 이 책에서 썼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427년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게 됐는데 그 평양의 위치 또한 지금의 북한 평양이 아니다. 바로 유만조선, 졸본, 평양 이 세 역사 지명의 위치를 바로잡으면 한국 고대사 왜곡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다음에 이 책은 제가 2020년에 역시 그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발표한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한국 고대사를 어떻게 바라봤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연구하고 어떤 결과로서 그 역사책을 썼는가, 독립운동가들이 바라본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이 구성한 그 고대사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역사를 했거든요. 독립운동가들이 역사 연구하고 역사책을 저술한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독립운동에 꼭 그 역사 연구와 역사 저술이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니까 역사가 없는 상황에
그 역사가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 식민지로 바로 전락하고 있지 않을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민중들을 일깨워야 되는데 일깨울 수 있는 소재가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민중을 일깨워서 독립운동에 나서게 할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그 독립운동가들은 역사 연구에 중점을 뒀고 역사책을 썼고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그 내용을 이 책에 담았는데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했던 그 역사 연구 결과들이 오히려 해방 이후에 계승되지 못하고 좌절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독립운동가의 그 역사를 계승하면서 그 잘못된 역사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의 연구를 제가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연구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친일 그 잔재, 역사학계의 친일 잔재 청산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구했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미 그 역사학계 친일 잔재의 청산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본론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직도 시급하고도 절실한 한국 역사학계 친일잔재 청산의 과제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아직도 한국 역사학계는 친일잔재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거든요. 한국 역사학에 존재하는 그 왜곡의 문제는 결국 따지고 보면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친일잔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사학계 친일잔재가 어떻게 남아있는가 한번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2017년에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지금은 감옥에 가 계신 그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6월에 문창극이란 분을 그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 6월 10일 날 이제 지명을 했죠. 지명을 했는데 다음 날인 6월 11일 날 KBS 저녁 9시 뉴스에서 문창극 1번 집에 하나님 뜻 발언 파문. 그래서 문창극이란 분이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강연을 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 문창극이란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분이 저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런 국민 여론에 밀려서 결국 이 문창극 씨가 6월 24일 날 국무총리 후보를 사퇴하게 됩니다. 이 동영상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동영상을 켜주세요. 오늘 9시 뉴스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로 시작합니다. 교회 장로인 문창극 후보자가 교회 강연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와 이어진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 후보자의 역사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강연인데 파문이 예상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자신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특강에 나선 문창극 총리 후보자. 근현대 역사가 주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남북 분단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그 당시에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어. 또 다른 강연에선
전직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제주도에서 4.3 폭동 사태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일본이 이웃인 건 지정학적 축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우리가 경제 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일본 지금 우리보다 이제 일본은 점점 사그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질곡의 그 지정학이 아주 축복의 지정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라 이게. 예, 대충 이런 내용의 그 보도가 이루어졌고요. 예, 그 중요한 내용을 짧게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럼 왜 그럼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으면은 일본한테 합방하지를 않게 하시지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근데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일하기가 싫다 이거야. 그리고 앉아서 순히 말로만 하는 게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예, 이런 이제 강연을 했는데, 이 강연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분의 역사관이 저래서 되겠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 이분이, 그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게 됩니다. 예, 이 역사학계, 한국 역사학계도 이제 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한국의 역사학계도 성명을 냅니다. 한국의 여러 단체들이, 역사 관련 단체들이 6월 16일 날 이 문창극 후보의 이런 그 발언은 도저히 그 21세기 대한민국 총리가 될 이런 후보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상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면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그 역사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후보를 자진 철회하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역사학계 공동 성명에 잘 보시면 문호부의 망언을 식민사관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게 됩니다. 일제의 식민사관에 입각해 있는 식민사관이다. 문호부의 문창극의 발언에 나타난 역사관의 바탕은 바로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비판하게 됩니다. 이 역사학계가 당시 그 문창극 후보의 발언을 바로 식민사관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게 되는 거죠. 이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일제가 우리 한반도를 그 논리, 침략과 식민지화의 논리로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식민사관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식민사관을 일제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창극 후보가 보여준 역사관은 식민사관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여기 썼죠.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것이 우리 민족의 DNA, 뿌리 깊은 DNA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민족을 스스로 심하게 비하하는 극심한 자학적 식민과 사관을 이 문창극 후보가 지니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창극 후보자는 후보 사퇴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당시 문창극 후보자가 보여줬던 이런 역사관은 문창극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다. 특히 당시 문창극 후보자를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 물론 그 주변에 대다수 인물들이 이런 역사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당시 비슷한 시기에 2014년 6월에 이런 문창극 후보자 문제가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2014년 9월 2일 어떤 언론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누라이트 출신 기관장, 여기 뭐 이배용, 유영익, 권희영, 박효정, 이인호 이런 분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 역사학계, 방송
이런 데를 거의 이제 중심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그릇된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국사 분야, 그다음에 방송까지 장악하고 있다. 바로 이런 분들을 보도하면서 이 언론은 이것이 바로 이런 분들이 친일 교과서, 식민지 근대화 문제 이런 것을 확산하고 그다음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분들이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 바로 문창국 후보 그 자진 사퇴 파동이 있었죠. 그 이후에 2015년부터 국사 교과서를 박근혜의 생각대로, 박근혜 정부의 생각대로 국정화 시키려고 그러죠. 국정화 교과서를 만들어서 교과서를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 집권 세력들이 생각하는 방향의 국사 교과서를 만들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또 사회의 문제가 되었던 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입니다. 교과서를 국정화시키는데, 국정화시키는 것은 뭐 국가에서, 국가기관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국가의 논리로 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당시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모든 역사 관련 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그분들이 바로 방금 보셨던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를 만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결국은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을 사회가 벌이게 되고, 여론에 의해서 여론에 밀리다가 결국은 또 박근혜 정부는 2015년, 2016년에 국정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다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 국정교과서를 시도를 전면 폐기하게 되죠. 그리고 국정교과서 그 국정화를 추진했던 여러 주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역사학계 이 친일 문제는 완전히 사라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역시 역사학계의 친일 잔재는 여전하다는 거거든요. 예, 여기 뭐 얘기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러나 2004년에 이제 이런 식민사관, 친일과 독재 이런 것으로 우리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분들이 뉴라이트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2004년부터 뉴라이트를 만들게 되는데, 이 뉴라이트가 2004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미국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이죠. 그리고 보수 언론과 연합하여서 2007년에 대선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선에 개입해서 그들의 목적은 대선에 개입해서 한국 정치 지형을 신식민 사관의 방향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었는데, 이들의 시도는 성공해서 결국 2008년 이명박 정권과 2014년에 박근혜 정권을 출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이들이 뉴라이트라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오게 되죠. 결국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이 문제가 주춤하게 됐지만, 아직도 이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곳곳의 문제점들은 심각하게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2019년 7월에 반일종족주의라는 책들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반일종족주의 같은 이런 책들이 확산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아직 한국 사회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역사학계의 친일 잔재는 여전하다,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이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은 뭐 많이 보셔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반일종족주의는 이영훈 교수 등 여러 공동저자가 편찬한 책인데,
이 책의 전반 내용은 친일과 독재에 대한 미화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그 일본한테 여러 가지 그 수탈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한 그런 것들, 민족의 그 피해와 상처 이런 면보다는 일제 식민지로 인해서 우리 그 조선 사회가 근대화됐다는 겁니다. 근대화됐다는 겁니다. 그 식민지 지배가 우리 조선 사회를 근대화시켰다는,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이런 그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금 전 살펴보았던 그 문창국 총리 후보자, 2014년 6월 10일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 후보자로 임명됐던 문창극, 그분이 보여주었던 역사관이 바로 이 반일 종족주의 이 책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이영훈 교수인데요. 이 이영훈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에서 하는 얘기의 핵심,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의 고유한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제시할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독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독도를 우리의 영유권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한국이 그런 그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 반일종족주의 이영훈 씨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위안부는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위안부는 자신이 소규모 매춘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위안부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행해지는 위안부 자신의 소규모 영업행위였다. 이런 얘기를 이 반일종족주의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일종족주의에 대해서는 뭐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반일종족주의를 비판하는 분 한 분이 호사카 유지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세종대학 교수로 있는데요. 이 호사카 유지는 그 일본에서 태어나서 도쿄에서 태어나서 도쿄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에 와서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했죠. 그리고 이분은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한국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한번 바쳐서 한번 뭐 연구해보고 여기서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2003년에 한국에 귀화를 했거든요. 귀화해서 지금은 한국인 신분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죠. 이분이 이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책이 한국 사회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 반일종족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분이 신친일파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신친일파. 여기서 그 신친일파라는 것은 반일 종족주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해방 이후에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역시 그 일제시대의 그 식민지 시대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친일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분은 신친일파란 개념으로 쓰게 돼서 이 친일파란 책에서 그런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신친일파들의 이분이 그 책에 쓴 내용입니다. 이분의 생각입니다. 신친일파들의 가장 큰 목적은 대중들의 생각을 친일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가장 무서운 점은 신친일파들이 일반 대중들의 생각을 서서히 지배하며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들의 이야기를 단지 무시하고 가만히 놔두면 그들의 주장이 많은 대중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될 수 있다. 신친일파들의 주장을 정확히 극복하지 않으면 훗날 꽤 많은 신친일파가 양성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예, 이분이 걱정하는 건데요. 사실 한국 사회에 신친일파가 아직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대하느냐? 여기 썼습니다. 이전처럼 강압적으로 친일파를 양성하는 시대는 끝났기에 이제 이 친일파들도
그들만의 논리로 유튜브와 책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그 결과 꽤 많은 대중들이 그들에게 협력하며 그들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따르고 있다. 이 반일 종족주의란 책이 출판됐을 때 그 당시 베스트셀러거든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이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논리를 받아들일까 하지만 상당히 많이 이 반일 종족주의가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그러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이런 그 반일 종족주의 같은 이런 친일의 논리, 식민지 시대의 논리가 유지되고 있는가? 어떻게 형성돼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제 일본이 한국을 이제 식민지화 1910년에 강점하면서 식민지로 만들면서 영구적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과 역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던 역사, 그 한국의 역사, 조선의 역사보다는 새로운 역사, 새롭게 구성된 역사,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위한 논리에 따른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시키고 영구적인 식민지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논리로서 식민사관이 형성됩니다. 이 식민사관의 핵심은 정책성론과 타율성론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사회는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체되어 있다. 너희들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아까 문창국 후보 얘기했죠. 너희들은 아주 그냥 의뢰심, 뭐 이런 아주 게으르고 뭐 이런 DNA. 그래서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세력에 의해서만 너희들은 발전할 수 있다. 변화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너희들은 정체성론이죠. 외부에서 온 세력에 의해서만 변화 발전할 수 있다. 이게 타율성론입니다. 이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이 식민사관의 근본 원리인데요. 일본은 이런 그 논리를 만들어서 우리 그 5,000년 역사를 아주 초라하게 만드는 거죠. 너희들은 식민지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 식민지로서의 지배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을 변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죠. 이 책은 그 일본 학자인 그 니시무라 유타카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1903년 상해에서 조선사란 책으로 번역 출판하게 됐는데 당시 중국에서는 이 근대 중국에서는 1903년 무렵에 근대 중국에서는 이 조선을 이해할 조선의 역사를 이해할 책이 없었어요. 우리 4대 역사 있죠. 조선시대, 청나라, 조선, 명나라 그 이전의 역사. 그들이 조선이라는 사회, 그 조선의 고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이 1903년 무렵에는 조선의 근대 그 고대를 이해하려고 보니까 조선에 대한 책이 없는 거예요. 역사책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일본에서 쓴 이 책이 있는데 니시무라 유타카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걸 1903년 상해에서 한문으로 중국말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조선의 역사를 이해하는 교재로 삼는 겁니다. 이 책의 이 서문인데요. 이 서문을 쫙 보면 조선 반도국은 진화의 동쪽에 있다. 그 존망 흥패가 항상 동아시아 강국에 그 달려 있다는 겁니다. 조선 반도의 나라는 진화의 동쪽에 있어 그 존망과 흥패가 항상 동아시아 강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때문에 나라를 세운 지 3,000년 동안 항상 동아시아 열국의 속박을 받아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루도 독립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써 있어요. 여기 하루도 독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죠. 속박을 받아가지고 항상 동아시아 열강의 속박을 받아 여기 써 있습니다. 하루도 하루도 독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루도 독립한 적이 없다. 예. 여기 있죠. 미상 1 독립. 하루도 독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대로부터 기자가 오고 그 다음에 기자가 평양에 왔는데 그 평양에 이제 유만조선이 세워졌고 서기전 194년에 유만조선이 세워졌고
그 위만조선이 서기전 108년 한의 무적에 망하면서 거기에 낙랑국은 세워지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역사가 생긴 이래 하루도 독립돼 본 적이 없고 식민지로 살은 민족이다. 이런 논리를 일본의 그 식민사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식민사관의 논리가 자, 일제강점기에 이런 식민사관을 일본이 만들어서 역사책을 만들고 식민사관에 따른 역사책을 만들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역사책을 전부 압수 몰수 처분하는 거죠. 1921년에 상해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역사책을 편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책을 편하게 돼요. 역사책을 편찬해내게 되는데 그 역사책, 그런 역사책은 전부 압수 몰수하는 겁니다. 일본인들의 활동 기록에 보면 그런 역사책을 압수 몰수한 기록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역사책을 못 보게 하는 대신 바로 그 일본이 식민사관으로 만든 역사책을 한국사회, 조선사회, 식민지 시기에 퍼뜨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어떻게 1945년 이후 해방돼서 지금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그 친일잔재의 역사책이 한국 사회에 계속 남아있는가? 어떻게 침략과 식민지배가 종결된 1945년 이후에도 계속 한국 사회에 이런 그 식민사관이 남아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여러분 참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2019년에 출판한 책에도 썼습니다. 왜 한국 사회가 아직도 식민사관이란 친일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책 잘 보시면 곳곳에 이 친일잔재 역력합니다. 예.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가 식민사관이란 친일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일제 식민사관을 아직도 한국 사회에 존속시키려는 세력이 지금 한국 사회의 지배적 이치에 있기 때문이다. 식민사관을 아직도 한국 사회에 존속시켜야만 되는 세력이 한국 사회에 있고 그들이 그 식민사관을 존속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식민사관을 존속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 어떤 역사 왜곡이 어느 시기에 어떤 역사 왜곡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역사 왜곡을 유지시켜야 하는 세력이 그 사회에 존재하고 그 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왜곡된 역사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세력이 아직도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좀 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 사관의 문제로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를 서술하는데 사관에 의해서 역사가 서술되는데 본래 역사가 사관에 의해서 서술된 역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역사들이 이 4대 사관, 식민사관에 의해서 서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대사 문제뿐만 아니라 고대사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예를만 들면 이렇습니다. 위만조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얘기합니다. 지금 교과서 위만조선이 지금 북한 평양 일대에 있었다 이런 아직도 논리가 한국 사회에 있거든요. 이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위만조선이 지금의 북한 평양에 있다는 것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조선시대는 왜 위만조선을 지금의 북한 평양 일대에 유지시켜야 됐냐면 당시의 지배계급인 4대 유학 집단이 4대주의를 유지하고 소중한 논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4대 사관에 따라서 기자조선, 위만조선의 한상훈, 낙랑, 평양이 이게 다 평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자기 사회의 근본이 요 기자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기자로부터 내려오는 조선인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사관에 의해서
그다음에 해방 이후 현재까지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의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예.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이후에 우리 촛불 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는데 친일잔재 청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친일잔재가 누구냐? 뭐 여기 선우원 교수님이 썼습니다. 여기 논문에 썼는데 이 소위 교수를 표방하고 있는 그 한국의 주류 통치 집단, 이들은 근본적으로 친일 독재 세력이다. 이들도 친일잔재로서 척결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잔재 청산은 주체를 형성하고, 역사학계 적폐 청산의 주체를 형성하고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죠. 역사적폐 청산을 위한 범민적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조직돼서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식민사학 진상규명과 청산을 위한 특별법, 이런 법이 제정돼서 역사학회 적폐로서의 기존 역사 관련 기구 인원에 대한 철저한 청산, 이런 것이 진행되고, 그래야지만 한국 사회는 그 이후에 사회 변혁과 통일의 문제 이런 것도 좀 더 순조롭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조정래 선생도 더 강경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반드시 지금 늦었지만 이 친일잔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했던 것,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역사 연구를 했는데 역사 연구를 하고 서술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했던 세상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미완의 독립이고요.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했던 역사 바로 세우기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5년 광복 이후에도 또한 4대화 식민의 잔재들이 살아남아 오히려 한국 사회의 지배계급으로 재편되면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고 심지어 폄하되기도 했던 이런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정신, 이런 것도 계승하고 또 우리가 뜻을 모아서,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역사학계의 친일잔재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한국 사회가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